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처리가 불발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다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강행 처리 그리고 탄핵 추진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심화하는 안건을 수기 없이 처리했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28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 씨가 오늘 아침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펜싱 선수 출신 남현희 씨와의 대질에선 남 씨도 공범이라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어제 저녁 운행률이 떨어지며 퇴근길 극심한 혼잡을 빚었던 서울 지하철 파업이 오늘 저녁 6시까지 계속됩니다. 노사 협상은 다시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풀렸던 초겨울 추위가 하루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가 서울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을 기록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루 4시간 동안 교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질석방 협상을 위해서 적어도 사흘 이상 교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뉴스앤이슈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탄핵소추안을 모두 철회했습니다. 정기국회 기간 탄핵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이런 절차가 국회법상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어제 제출했던 걸 철회한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는 이들 탄핵안에 대해 일사부재의 원칙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지만 여러 논란을 고려해 철회 뒤에 재발의하기로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0일과 다음 달 1일 이틀 연속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탄핵안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장실에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탄핵안 보고 2시간 만에 표결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철회 뒤에 재발의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철회하려면 본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 없이는 폐기된 걸로 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의사국 역시 민주당 쪽에 편향됐다고 판단하고 이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짜고 국회법을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또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안 재발의를 강행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의 단독 처리로 본회의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을 놓고도 공방이 여전하죠. 그렇습니다. 국회를 통과할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는데 대통령은 이의가 있으면 국회의 제1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압법으로 또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 등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줘서 선거 때 도움을 받겠다는 이른바 총선용 법안이라고 각각 비난했습니다. 어제 계획했던 무제한 반대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이들 법안의 부당성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제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이지만 많은 국민이 폐기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어제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 보호와 언론 자유 신장에 대한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대만 일삼는 무능과 또 무책임으로 일관했다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이 너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라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랫동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법안들인 만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도 정기국회 기간 치열한 정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안도 보고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각계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며 공식 반응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네, 한덕수 총리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유감 발언은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야당이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오늘 뗐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야당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을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이라고 표현하면서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토로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만큼 기업과 노동계, 법조계 등을 아우르며 여러 의견을 다시 한번 종합해 수렴한 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짧게 의견을 밝혔는데요.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이 법안이 이송돼 오면 각계 의견을 다 듣고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정적 기류가 읽힙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 운영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 때도 노란봉투법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관심은 대통령이 제2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인데 현재로선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가 됩니다. 해당 법안들은 다음 주 후반쯤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제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내각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제의 요구를 할지를 검토한 뒤에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건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20억 원이 넘는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 씨는 남현희 씨와 범행을 공모했는지 물었지만 답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전 씨가 검찰로 넘겨지면서 어떤 말 남겼습니까? 네,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는 오전 7시 반쯤 구속 송치됐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전 씨는 남현희 씨와 범행을 공모했는지 묻는 질문에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펜싱협회 후원이 남 씨 제안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호송 차량에 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펜싱협회 후원은 남현희 씨가 제안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네, 오늘 송치된 전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입니다. 전 씨는 앱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등 23명을 대상으로 28억 원 규모의 각종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그제 공범 의혹을 받는 남현희 씨를 불러 전 씨와 대질 조사를 했는데요. 전 씨 측은 남현희 씨가 지난 3월부터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고 있었다며 공범이 맞다고 강조했고요. 남 씨는 본인의 SNS와 경찰 조사를 통해 공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대질 조사 과정에서 전 씨가 태블릿 PC를 사용한 것을 두고도 날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남 씨가 사기에 가담했는지 조사하려면 전 씨와 추가 대질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양측 변호인에 따르면 아직 추가 대질 조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기 혐의 외에도 전 씨는 스토킹과 아동 학대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지난달 27일 새벽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수차례 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누르고 지난 8월에는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골프채로 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혐의에 대해서는 어제 먼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하철 파업이 오늘로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어제 퇴근 시간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파업은 오늘 오후 6시에 끝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최기성 기자. 네, 정국부입니다. 현재 지하철 운행 상황 어떻습니까? 파업으로 영향받는 구간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호선부터 8호선까지입니다. 어제와 오늘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는 정상 운행했습니다. 노사가 사전에 체결한 필수 유지 협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9호선 일부 구간과 운영회사가 다른 경의중앙선이나 신분당선 등도 차질 없이 운행 중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운행률은 8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 퇴근 시간에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평소 87% 수준 운행률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운행률은 75% 정도였습니다. 이번 경고 파업은 오늘 오후 6시까지이지만 아직 협상 재개 소식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인력 감축을 둘러싼 노사 입장차가 좁혀져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협상 때 올해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해 노조 측은 868명을 뽑아야 한다고 했고 사측은 660명만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또 사측은 오는 2026년까지 2천여 명을 줄이거나 외주화한다는 계획인데 노조는 외주화가 되면 2인 1조 업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사측은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오히려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도록 신경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그제 막판 협상 때 사측 제시안에 찬성한 한국노총노조는 파업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노총노조는 수능 날인 16일 이후에도 사측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전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대화 없이 갈등만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정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양대 노총과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보수 성향의 자유통일당이 내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통일로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진행하고 오후 3시 반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4만여 명이 민중총괄기를 전개합니다. 한국노총은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자유통일당은 낮 12시부터 서울 세종로에 15,000여 명이 모여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갖습니다. 어제 잠시 풀렸던 초겨울 추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주말에는 서울 기온이 올가을 들어서 처음으로 영하권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추위 전망 짚어보죠.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도 꽤 춥던데 기온이 크게 떨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온이 하루 간격으로 널뛰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아침 기온은 5.9도, 낮 기온은 18.4도까지 올라 예년 늦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0.8도로 어제 낮보다 무려 18도나 기온이 낮아졌습니다. 올가을 최저 기온도 경신했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비를 뿌리고 지나간 저기압의 뒤를 따라 상층 온도가 영하 25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조금 전 오전 11시를 기해 강원도와 영남, 호남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그럼 주말과 휴일에는 날씨가 더 춥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위는 쉽게 풀리지 않고 주말과 휴일 더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토요일은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올가을 들어 처음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이어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영하 3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 기록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다음 주 화요일에 풀리겠지만 다음 주말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일교차뿐 아니라 주 단위로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하게 나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복귀왕 민주당 아산갑 지역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틀린 거 없었죠? 아산갑 지역위원장. 아산갑입니다. 예, 저번에 한번 틀려가지고 신경 썼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부터 좀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을 했고 보고가 됐는데
좀 변수가 생겼죠. 원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제출하고 뭐 내일쯤 표결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필리버스터를 안 하면서 이걸 표결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관심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 탄핵안을 모두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네. 근데 이것도 아마 논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까지의 과정 어떻습니까? 필리버스터 5가지 법률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진행을 시키면 국회 5분의 3의 동의에 의해서 24시간은 보장하고 끊고 네. 표결하고 이제 이런 과정으로 보면 최소 5일 이상의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안이 보고가 됐고 보고가 되고 나면 24시간 도과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니까 네.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에 이것을 표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철회를 하면서 네. 본회의가 어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서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동의가 없이 잡히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보고는 됐지만 이 탄핵안을 철회를 해서 다음번 본회의 때 국회의장과 그 70시간 그 보고된 이후에 재보고된 이후에 네. 70시간 이내에 본회의 날짜를 따로 또 잡아서 그때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수순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이 꼼수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건 상정이요. 보고는 그냥 보고예요. 네. 그 의사국장으로부터의 보고고 상정되는 것은 탄핵안을 상정합니다 하고 꽝꽝꽝 두들기는 게 상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꼼수다 뭐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의사국에서도 면밀하게 의사 일정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탄핵안을 우선 처리하고 다시 또 시도하겠다라는 네. 방침인 겁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 헷갈리실 거예요. 지금 정기 국회 중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탄핵안이 올라와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게 부결이 되면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12월 정기국회 안에는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게 보고만 됐기 때문에 일사부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고 보고도 정식 절차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의사국에서 철회가 가능하다고 했다는 게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주장인데요. 그렇더라고요. 아마 따져봐야 될 대목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 이전에 어저께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무리한 이 탄핵 남발 시도는 윤재호 원내대표 지도부의 아주 허를 찔리는 묘수에 의해서 일단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보안이 철저했던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제가 아침에 다른 방송에서 원내 대변인인 전주혜 의원과 방송을 했는데 예. 전주혜 의원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제 허은하 의원이 여기 나오셨었는데 네,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다 했어요. 준비하고 네. 있으면서 이거 몇 시간 해야 되고 조를 짰다고 하고 네.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극소수만 알고 보안을 철저히 지켰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이제 철회를 한다고 그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의사국 그 해석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본회의에 그 이동관 그 해임 탄핵의 건 해서 올려놨잖아요. 그럼 이게 보고인지 상정인지에 관한 문제인데 보고됐다고 해서 이게 상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내려올 수 있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왜냐하면 보고된 이후로 72시간 이내에는 표결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시간이 째깍째깍 가는 거 맞지 않습니까? 네.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이 넘기 전에 그러니까 의사일정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표결을 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보고가 돼서 올라갔으면 시간이 째깍째깍 가는 것이어서 일단 의사 일정이 올라가 있는 건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의사국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논란은 서로 간에 여야 간에 기싸움 있겠습니다만 재발의를 하든 뭐 어쨌든 간에 아마 재발의를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30일 이후에야 이제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민주당이 추진했던 이 탄핵의 동력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이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30일, 이달 30일에 본회의가 이틀 네. 연속으로 잡히는 걸로 예정이 돼 있고 만약에 이번에 못하면 뭐 다음 회기에 또 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게 되면 동력도 떨어지고 국민들도 지루할 테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정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 일정을 이렇게 짰던 것인데 다음번에는 보고되고 나서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이미 이제 김준표 의장께도 충분히 설득과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다음번 본회의가 열릴 때 다시 또 보고됐습니다. 그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라는 보고를 올리고 그 다음번에 뭐 이틀 연속이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시에 보고를 하고 네. 24시간 도가 되면 3시쯤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헷갈리실 거예요.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23일 날 본회의가 잡혀 있고 30일 그리고 다음 달 1일, 8일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이틀 연속으로 잡혀 있어야 탄핵안 같은 그렇죠. 경우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본회의는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보통 열리기 때문에 지금 잡혀 있는 30일쯤 보고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음 날 오후 2시 이후에 또 표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뭐 과정은 앞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방통위원장 탄핵안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탄핵이라는 건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정치학자 아닙니까? 네. 입법부도 선출된 권력이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도 선출된 권력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다 선출될 권력이기 때문에 둘 다 정당성이 있어요. 근데 둘이 싸우면 이게 극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법부 권력이 의석수를 빌미로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노란봉투법 뭐 통과가 됐는데 방송법 3법 같은 경우 대통령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입법부의 독주를 행정부 수장이 막는 거죠. 네. 또 행정부의 국무위원이 뭘 잘못했다, 법률을 위반했다, 중대하게. 그러면 입법부가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탄핵권과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것은 행정부 권력과 입법부 권력의 견제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헌법상의 권한인데 잘 사용되지 않는 게 정상적인 정치입니다. 왜냐하면 극한 대결 상황에서 이걸 극한 카드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정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 이야기 수도 없이 나오죠. 그리고 말끝마다 지금 민주당이 완력으로 밀어붙인 거대 의석으로 밀어붙인 법안을 지금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입법부 행정부가 계속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사실 지난해 3월 달에 대통령은 바뀌었습니다만 입법부가 바뀌지 않아서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끌고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동력과 능력이 야당의 거대 야당에서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어서 아마 이 탄핵안 남발과 대통령 거부권 반복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무한 정쟁을 내년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누구 손을 들어줄지 행정부한테 일을 할 시간을 줄 것인지 아니면 입법부한테 다시 또 견제하라고 힘을 줄 것인지 아마 내년 총선 민심이 이 부분의 이 극한 싸움 행정부와 입법부의 싸움에 대해서 아마 결론을 낼 거라고 봅니다. 발언 드리는데 하나 요거 지나간 얘기긴 한데 그 어쨌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어제 통과가 됐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론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리버스터인 그렇죠. 것인데 일각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여론전을 포기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게 이제 윤재호 원내대표가 이제 그 정치에 오랜만에 여의도 정치가 작동한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여야 간에 서로 상대방의 수를 보면서 바둑의 수를 계산하듯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줄 알고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은 통과가 됐죠.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을 우리는 마지막 게이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관 이 탄핵이 통과가 돼버리면 헌재에서 기각되더라 하더라도 다시 직무 복귀를 하더라도 5개월 정도는 직무를 못 봐요. 네. 그러면 내년 총선까지 방송과 관련된 중대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해야 될 방통위원회 자체가 직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립니다. 야당이 노리는 것도 사실 그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략적 계산 속에서 이동관 탄핵을 그 숲으로 돌리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마지막 그 게이트가 있는 노란봉투법하고 이 방송상법은 그냥 놔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고 그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게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언론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빨리 했어야지라고들 생각하실 것이고 일반 국민들도 방통위원장이 오고 나서 갑자기 언론사의 압수수색도 늘어나고 이것저것 가짜 뉴스를 이유로 해서 인터넷 언론사를 뭐 직접 손보느니 뭐니 뭐 면허를 취소하느니 이런 말까지 나오다가 법률적으로 그게 안 된다라고 하니까 다시 또 좀 한 발 물러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그리고 MBC 같은 경우에 그 박문진 이사장 해임하고 또 이사도 해임하고 했던 것들이 모두가 다 부당하다라고 해서 원대 복귀된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잘못된 행위이고 특히나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킨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지금 방통위원이 총 5명이고 합의제로 운영돼야 되는 건데 원래는 지금 2명이에요. 위원장과 위원 1명, 둘이서 5명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는 임명도 안 해줘요. 이러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서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될 경우에 방통위가 마비된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방통위 운영을 비롯해서 그리고 현재 언론을 대하고 있는 이동관 위원장의 불법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탄핵 사유에 충분히 해당되고도 남는다라는 것이 법률가들의 해석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이고 지금
과거에 이재명 방탄국회다 이렇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는 5가지 법률 이것에 대한 어떤 그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은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짐을 좀 더 많이 준 거예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렇게 강한 반대 의사가 있으니 대통령께서는 부담 좀 덜 갖고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것인데 네. 그조차도 포기하면서 이동관을 방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국회 의사 진행 과정을 특정한 그 위원장의 탄핵 방탄으로 활용하는 네. 이런 그 여당의 첫 사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에게도 거부권 행사에 짐을 준 것이고 네. 그리고 여당으로서 특정 국무위원, 대통령에게 사랑받는 국무위원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국회가 방탄 역할을 하는 네. 이런 두 가지의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무위원은 아니라고 했죠. 고민정 의원이. 이게 국무회의에 들어가지만 국무위원은 아닙니다. 이거는 여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이 통과돼도 직무는 정지되지만 어쨌든 판단은 헌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탄핵이 발의돼서 의결되면 일단 직무정지되고 헌재의 그 결론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 판단을 헌재가 내리는 거고요. 법안에 대한 거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지금 대통령에게 간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시니까. 이전에도 간호법하고 간호사법하고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부당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독주 처리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이른바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되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정권 교체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매번 잡고 있는 거대 야당 그리고 그 거대 야당 입법 독재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 윤석열 정부 이 두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말씀하시는데 탄핵 사유는 아시지 않습니까? 헌법에 명시된 내용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동관 지금 후보가 이동관 위원장이 고소를 당하겠습니까? 고발당하겠습니까? 수사를 받았습니까? 소환을 당했습니까? 기소가 됐습니까? 재판이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주장하는 겁니다. 박문진 누구 이사장을 했는데 가처분 시직에 돌아왔다. 그다음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탄핵 안 당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은 명백하게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때 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이상빈 행안부 장관을 탄핵할 때도 무슨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했는데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했어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방통위원장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금 기소돼 있습니까? 수사돼 있습니까? 소환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지금 검사 2명을 또 같이 탄핵을 했는데 네. 검사 2명 중에 1명 아시잖아요. 이정섭 예. 수원지검 차장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에 대해서 몇 년 전, 오래전에 유장전입했다고 지금 그걸로 탄핵을 하는 거예요. 유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본인이 죄송하다고 했어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지휘검사를 탄핵하는 게 이게 정당한 야당의 지금 할 탄핵에 이게 정당한 사유입니까? 그러면 주민등록법 위반 공소시효에 지난 검사를 탄핵할 거면 지금 이성윤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검사장 지금 기소돼 있습니다. 재판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신성식 검사장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진웅 독직 폭행으로 재판받은 분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봐요. 이 탄핵을 이렇게 남발해서 이게 무슨 미국 트럼프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네.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내릴 네. 거라고 봅니다. 검사 탄핵에 대해서 한동훈과 싸웠던 정진욱 검사는 무죄를 받았다라는 말씀 예. 확인시켜 드리고요. 예. 이정섭 차장검사는 단지 주민등록법 위반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요. 여기서 일일이 다 열고 하면 제가 또 혹시 고발당할까 무서워서 못 하겠는데 이게 그겁니다. 이제 그 국감장에서 김의겸 의원이 그걸 포함해서 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라고 의혹도 있다라고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례까지도 이미 다 확인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 쳤다는 그런 사례를 들어서 골프도 그냥 친 것이 아니고 이건 매우 경악스러울 정도의 그렇게 해서 검사를 탄핵하는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경악스러울 정도의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은 검사가 기소하면 50%가 기소가 되는데 검사는 기소를 해도 기소율이 1%가 채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그런 검찰의 봐주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것이고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들이 다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의
그 사건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우리 국민들이 이 두 사람의 검사 탄핵에 대해서 잘 판단할 겁니다. 검사들 그래 그럴 줄 알았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지 뭐 주민등록법 위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그랬을 거야. 그런데 이게 과연 탄핵까지 맞을까? 가는 것이 맞을까? 그럴까? 이거는 이제 정치적 판단이라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되는 것은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 고발됐다고 뭐 탄핵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어느 언론인 분들은 아니 지금 한 3, 4개월 됐나요? 임명된 지 3, 4개월 70 며칠 됐습니다. 예. 이 기간 동안에 언론이 참담할 정도로 추락해졌다. 3개월이 아니라 3초도 아깝다라는 말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동관 위원장이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고자 했다면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에 대해서 조속히 임명을 해달라고 대통령께 요청하고 건의하는 국민의힘에게도 마찬가지로 빨리 방통위원 구성을 마무리해달라라고 건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현재 둘이서 그냥 마음대로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부터 시작해서 그 언론을 대하는 그 이동관 위원장의 모습은 매우 잘못되어 있고 지금 더더군다나 국민의힘의 논리가 뭐냐면 말씀이 길어지시네요. 짧게 변명하다 보니까 길어지시는 변명이 아니고 저 3법 방송 3법과 관련해서 지금은 방송이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법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동관 위원장 그 뭐 방송 탄압 뭐 여러 가지 그게 다 정치적 주장이잖아요. 정치적 주장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대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가해야 되는 탄핵을 하는 것이 바로 탄핵 중도이고 탄핵 남발인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은 뭐하고 다른 이상민은 또 탄핵해야죠. 탄핵할 사람이 제가 볼 때 바글바글해요. 그 정치적 주장만 가지고 탄핵할 거면. 그러나 이동관 지금 위원장이 제가 말씀드렸죠. 수사를 받았어요. 소환을 됐어요. 기소가 됐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치적 주장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드냐는 게 국민들이 판단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특히 검사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가 차고 넘친다고 그러는데 혐의 말씀해 보세요. 전혀 없고 말씀하시는 순간 아마 법적인 문제가 될 거고요. 세상에 주민등록법 위반 그것도 공소시효 지나는 걸 했다고 해서 자기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지휘검사니까 이놈 한번 혼내보자. 라는 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씀드리고 엊그제 고민정 최고위원이 방송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동관 탄핵 카드를 꺼내면서 이게 직무정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속내를 드러낸 거죠. 탄핵은 직무정지를 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파면시키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사유가 알려져서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돼서 끌어내리는 거지. 헌법재판소는 어차피 기각돼 오겠지만 정치적으로 5개월 동안 직무정지 시킬 거야. 이럴 목적으로 탄핵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의 의도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탄핵은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짧게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진짜 짧게. 이런 극한 대립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제 중심 국가에서는 여당이 극한 대립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탄핵을 쓰지 마시고 그럼 정치를 하자고 하셔야죠. 방통위원들 빨리 나머지 3명 임명해야 된다. 이거 이렇게 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고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의 말도 존중하고 하면서 운영하겠습니다. 라는 행위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정치적 주장을 정치적 주장으로 풀어야지 왜 탄핵이라는 카드를 쓰냐고요. 그래서 그것을 입법부가 갖고 있는 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피한 대립을 저는 여당이 자처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죠. 일단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던 탄핵안 3건을 모두 철회를 했고요. 이달 말에 다시 한번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봐서는 뭐 이렇게 쓴 곳도 있더라고요. 대구 출마 뭐 사실상 공식화 뭐 이렇게 쓴 데도 있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좀 친하진 않으신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니까. 뭐 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는 뭐 잘못된 사람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의 지금 최근 행보는 제가 볼 때 탈당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당을 떠날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당대표였던 분이 그 사람이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억울해하는 지난해 징계 파동, 그다음에 당대표 쫓겨났다고 하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나와서 1호 안건으로 징계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사면이라는 말도 듣기 싫다고 해서 징계 취소를 했어요. 그건 뭐예요? 그때 했었던 징계의 원천적 행위를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시그널 주는 거 아닙니까?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 대표는 이뇨한 당신은 자격이 없다. 윤석열이 직접 하라. 윤석열이 직접 무릎 꿇고 빌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가 떼쓰면서 정말 투정 부리고 투덜거리는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정치인은요. 좀 더 큰 대의명분, 자기가 이 당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으면 이 당을 위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단 하나의 힘이라도 모아야 되고 서로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정치적 메시지를 갖는 징계 취소 결정을 가지고 그 이뇨한 위원장이 부산까지 왔으면요. 저런 식의 행태를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당을 떠날 결심은 다 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만 탈당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신당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기자들이 마이크 대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신당을 할 능력과 여력과 정치적 내공과 세력이 없어요. 지금 누가 같이 이준석 대표랑 신당을 하겠습니까? 옆방에서 소리 들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인데 그것도 나이 든 분한테 찌하면서 그런 참지 못할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아무도 같이 할 사람이 없고요. 오늘 뭐 금태섭 전 의원과 만난다고 하는데 제가 금태섭 의원을 잘합니다. 그냥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보라고 하니까 만나는 것이지 절대 같이 갈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내기를 걸겠습니다.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아마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그 측근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허은하 의원 물어봤더니 국민의힘이 일단 우선이고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는 비명계도 만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은 또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납니다. 어떻게 세력화가 좀 가능하겠습니까? 어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바램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수순은 신당으로 가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 없이 덜커덕 대구에 가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불가능한 도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대한 보수 세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에 96년도에 자민련이 대구에 가서 선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난 안철수 당이라고 하는 국민의당 그때 호남에서 또 선전했던 것처럼 그런 신화를 대구에서부터 보수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오겠습니다. 결국 민주당으로는 안 갑니다라는 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금태섭 그 전 의원과 김종인 의원이 뭐 지금 만나고 있을 텐데 저는 오늘 결론을 안 낸다 할지라도 신당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신당 없이 무소속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건 죽으러 가는 길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려면 차라리 누원병에서 국민의힘 공천받아서 출발하는 것이 승산이 더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신당으로 가고 보수의 주도권을 어떻게 하면 창당 과정에서 더 확보하고 신당 창당의 명분을 더 많이 확보하느냐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다. 과거에는 헤어지는 명분을 쌓아가고 있었다면 지금은 신당 창당의 명분을 더 만들어가는 중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비명계를 만난다는 건 제가 볼 때 이제 이모 의원님 한 분과 이제 만난 거로 아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거를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인터뷰인가에서 또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거짓말 하겠냐? 실제 접하고 있다. 이모 의원 한 분 만난 거예요. 그분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거고 그 이상의 이원욱이니 뭐 조응천이니 김종민은 이준석 대표와 같은 성정과 인성과 내공을 가진 사람하고 절대 같이 가지 않죠. 그리고 비명계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그건 과대포장된 거고요. 그다음에 금태섭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서 신당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냥 들어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유승민 의원도 어디 TV 인터뷰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우선 정책과 정체성과 노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지 그냥 윤석열이 싫다, 반윤이다 라는 걸로 자기가 중심에서 신당 깃발 든다고 누가 오겠습니까? 전혀 되지 않는 거고요. 마지막 남아있는 게 제3지대에 있는 정의당 출신의 박원석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진보당 출신입니다. 진보 진영 출신이에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진보 진영의 아젠다를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대남의 오히려 그 성별 갈라치기 해가지고 가장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정책, 정체성, 그다음에 노선, 그다음에 세력, 그다음에 정치적인 품성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몇몇 민주당에서 도저히 이재명의 이 친명계 그 횡포에 저항 못해서 쫓겨나온 분 몇 분하고 우리 당에서 공천을 도저히 못 받는 분 몇 분하고 이제 이삭죽기 정도 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신당 정도지 그 이상의 신당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그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의 평소에 이 성정이나 인성이나 사람 됨됨이로 봐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아마 혼자 대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승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원병만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대구라는 데는 과거에도 보수의 적자를 자임하면서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가서 거기는
그 민주당이 그 세력으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공천받은 후보하고 이준석 무소속 후보가 붙으면 사실은 양강 구도가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걸 아마 노리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해요. 지금이라도 이 전 대표가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들어오면 좋죠. 당연히 들어와서 정말 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까지 하면 저는 나중에 신당 창당 이후에 돌려보니까 다 지는 구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또 공천 때 합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준석 입장에서는 지금 혼자 들어가서 외롭게 배치 따고 어린아이 취급당하고 바보 취급당하느니 그 세력으로 해서 한번 벼랑 끝 승부를 해보자라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고 결국은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소 좀 다르더라도 공통점을 가지고 정당을 창당하고 또 그 속에서 내년 총선에서 평가를 받아보겠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항복하고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존경과 예우를 해가면서 모시지 않는 이상은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으로서는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 저는 신당 창당 된다고 해서 꼭 3자 구도, 4자 구도 선거를 치른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한 달 전 합당 혹은 뭐 그 후보 등록 전 합당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준석 대표는 보수 진영의 새로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이라 창당까지는 반드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혁신 얘기 마지막으로 짧게 해보겠습니다. 혁신안이 하나 두 개 나오면서 가장 이목이 쏠렸던 게 김기현 대표의 거취 아니겠습니까? 뭐 대표직이 아니라 이제 뭐 내년 총선에 대한 부분인데 거의 대답을 안 하다가 어제 한마디 했더라고요.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 언론 보도가 너무 급발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기는 뭐 이해가 됩니다. 시기는 지금 하는 것보다 뭐 총선에 가까워질수록 발표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테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순서라는 얘기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뇨한 혁신위는 결정권한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당을 혁신시키고 변화시키고 내년 총선 승리에 수도권 민심을 견인하기 위한 메시지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1호 안으로서 징계 취소를 해서 이준석, 유승민을 끌어안고 홍준표까지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이 포용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희생이라는 태제 하에서 지금 당 지도부하고 핵 윤핵관 같은 경우로 이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지는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아요. 당사자가. 그 말 나온처럼 뭐 영남권에 뭐 3선 이상 전부 다, 당 지도부 전부 다, 윤핵관으로 거론된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징적 인물 한두 명이나 두세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상징적 인물로 대충 압축되는 분들에 대한 거치는 그분들이 고민해서 결론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그냥 밀어붙여서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대표가 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거부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시기와 순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민할 시간이 더 남아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단이 마지막에 또 임박해서 가야 다른 또 여러 가지의 또 순작용을 일으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김기현 대표의 그 발언이 이뇨한 혁신위가 띄운 이른바 희생의 결단 이것들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라는 국민 여론의 힘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장제원 또 의원이 또 공교롭게 또 비슷한 시기에 뭐 90대를 보낸다고 하니까 뭐 이게 끝까지 지역구를 사수하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장제원 의원의 대통령에 대한 충심과 이 정권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는 자부심과 명예로움 이런 걸 생각하면 그리고 훗날 자기의 정치적 재기까지 생각한다면 저렇게 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한 막강한 내 지역구에 대한 애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겠다고 하는 그런 명예로운 출구를 마련하는 게 아닌가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김기현 대표 발언의 비판적인 시각 중에는 이제 김기현 대표가 혁신에 전권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말로 정권을 다시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준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라고 말씀하셨겠죠. 김기현 대표는 거기서 무슨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 대표인데 명색이 본인의 출구 전략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한은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주호영 대표가 상징성은 굉장히 큽니다만 본인은 한번 공천을 못 받았던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뭐 나는 대구에서 정치를 마치겠다 이럴 수 있는데 저는 김기현 대표는 하더라도 공천 그 최종 결정 과정 이때에 혁신의 하나의 상징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몇몇 국무위원들이 또 바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장관 입각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염두에 두고 현재 모색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전망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인유한 위원장이 DJ 100주년 그 추진위에서 이재명 대표님 정쟁 좀 그만합시다 이 말을 했던데요. 그 앞전에 정치 보복을 모두 다 용서했던 DJ와 넬슨 만델라를 언급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정쟁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압합니까? 거꾸로잖아요. 그런 말씀은 정말로 주객이 전도된 말씀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1분 정도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어제 발표된 3차 혁신안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비례대표 당선권의 청년을 50% 의무화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제가 20대 총선 때를 보니까 새누리당이 비례를 17석을 차지했더라고요. 그러면 8, 9개 정도를 청년에 배당을 하라는 건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한 이제 어떤 시스템, 제도적인 어떤 배려를 좀 확실하게 좀 보장하자는 건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유한 혁신위는 권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안을 의안으로 내는 거고 그 결정 권한은 최고위에 있고 나중에 공관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청년들을 배려하는 정책적인 어떤 노력들을 이렇게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7석 정도에서 이게 이제 저 병립형일 때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17석 정도에서 만약에 절반을 청년에 배려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비례대표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거기 장애인도 있고 여성도 있고 또 뭐 지역도 있고 당직자도 있고 상당히 많은 또 직능별도 있어서 50%를 채우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는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런 식으로 지금 인유한 혁신위가 청년에 대한 우리 당의 확실한 입장들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겠다. 아마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쭤볼 것도 있긴 한데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 복귀왕 민주당 아산갑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루 4시간씩 교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질 협상을 위해 4시간이 아닌 3일 이상 중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질 협상에는 다소 진전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의 4시간 교전 중단 결정을 발표한 건 백악관이 먼저였습니다.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루 4시간 동안 가자 지구에서 교전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피로도 하나도 확보했다며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And we believe these pauses are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particularly to help ensure that civilians have an opportunity to reach safer areas away from the active fighting. 지난 6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한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교전 중단 결정이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rustrated with Prime Minister Netanyahu that he has not listened more to some of the things you have asked him to do. It's taken a little longer than I hoped. 또 인질 석방을 위해 하루 4시간이 아닌 적어도 사흘 이상 교전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Did you ask for a 3-day pause to Netanyahu? You know I've been asking for a pause for a lot more than 3 days. 뉴욕타임스는 사흘간 교전 중단이 하마스가 인질 석방 조건으로 요구한 내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질 석방을 위해 직접 카타르로 날아간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최대 15명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 벌인 논의 내용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와 한편인 이슬라믹 지하드는 이스라엘 인질 2명을 추가로 풀어줄 준비가 됐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석방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만 실행될 것이라며 조건을 달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CIA 국장이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 국장과 함께 중재자인 카타르 총리를 만나 3자 회담을 했고 좋은 진전이 있었다고 보도해 추가 인질 석방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 목표는 가자지구 재점령이 아니라 하마스 제거에 국한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가자 지구를 정복하려는 게 아니며 점령하거나 통치하려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민간인 대피를 위해 매일 4시간씩 교전 중지에 대해 미국과 합의했지만 이것이 휴전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당근 칼을 아시나요? 사진으로 보는 이 장난감입니다. 최근 초등학생, 중학생 사이에서 인기라고 하는데요. 유튜브, 틱톡 같은 SNS에 관련 영상이 이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학부모들이 걱정 이만저만 아니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칼 모양 플라스틱이 숨겨져 있는 이른바 잭나이프 형태의 장난감입니다. 흡사 당근을 떠올리게 해서 당근칼이라고 부르지만 딸깍 소리와 함께 칼이 나왔다 들어가고 흔들며 이렇게 묘기도 부릴 수 있는 게 실제 흉기 못지않죠. 네, 엄연히 14세 이상 구매 가능한 제품이지만 문구점, 무인가게,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그보다 어린 초등학생들도 쉽게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1,600원에서 5,000원대이면 살 수 있고요. 크기와 색깔도 다양해서 장난감으로 많이 찾게 되는 겁니다. 문구점 자영업자들은 없어서 못 판다며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당근칼로 아이들이 노는 방식입니다. 학교나 집에서 마치 누군가를 찌르려는 듯한 흉내를 내기도 하면서 흉기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린다는 건데요. 맘카페를 중심으로 이렇게 걱정스러운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런 우려들을 반영해 일부 교육청 학교에서는 실제로 교내에서 당근칼 소지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안타까운 범행 소식이 잇따르면서 흉기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이죠. 교내 외에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 살충제의 저항성을 갖게 된 빈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체 살충제 8종의 사용이 승인됐습니다. 이는 빈대가 기존에 사용하던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의 저항성을 형성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8종 모두 전문 방역용 제품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환경과학원은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를 가정에서도 쓸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 등 후속 승인 절차에 즉시 착수했다며 저항성이 덜한 다른 살충제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에서도 빈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보건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 보건소는 지난 8일 아산의 한 원룸 건물에 있는 가구 2곳에서 빈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럼피스킨 백신 접종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아침 8시 기준 확진 사례는 모두 87건으로 충남 서산과 전북 고창에서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은 지난달 29일부터 진행돼 왔습니다. 채식주의자로 부커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이번엔 장편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메디치상을 수상했습니다.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인 메디치에서 한국 작가가 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차정은 기자입니다. 소설가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가 프랑스 메디치 외국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1년에 펴낸 작품이 지난 8월 프랑스 출판사에서 불가능한 작별로 번역돼 출간되면서 수상의 영예를 아는 겁니다. 프랑스 출판사 측은 책이 처음 발간됐을 때부터 독자들이 열광했고 많은 비평가가 최고 평점을 줬다면서 메디치상 수상도 그 연장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958년 제정된 메디치상은 신선하고 실험적인 작품에 주어지는 젊은 문학상입니다. 콩쿠르상, 르노도상, 페미나상과 함께 프랑스 4대 문학상으로 꼽히는데 한국 작가가 이 상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채식주의자로 부커상을 받은 뒤 5년 만에 펴낸 장편소설로 제주 4.3 사건을 여성의 시선으로 풀어냈는데 한강 작가는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출간 당시 코로나19가 확산 중이었던 만큼 개인적 삶에 갇히지 않고 밖으로 뻗어나가 닿고 싶어하는 마음이 소설을 쓰는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건너오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쓰는 것은 물론 고통도 있었지만 오히려 고통으로부터 저를 구해준 경험이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문학상 시상식에 참여한 뒤 현지에서 머물고 있는 한강 작가는 조만간 귀국해 기자간담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5년 임기를 마치고 오늘 오전 퇴임하면서 역사와 국민의 평가를 겸허히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소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3일 열리는데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재판관 가운데 가장 선임인 이은혜 재판관이 소장 권한 대행을 맡을 예정입니다. 헌재소장이 없더라도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만 참석하면 심리가 가능하지만 재판관들 의견이 엇갈리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심리와 선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났지만 강한 한기가 남아하며 다시 초겨울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7도로 어제보다 11도나 낮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11도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주말인 내일부터는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모레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 강원과 충북, 남부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호남 서해안에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8도에서 13도나 낮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10도, 광주 11도, 대구 13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휴일 오후에 비가 내리겠고요. 영하권 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